네, 여성은 경쟁을 싫어할까요? 여성 사회 과학자들은 경쟁 의식에서 별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반면 남성 과학자들은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성은 경쟁적인 보상 구조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이를 얼마나 마무리했느냐에 따라 보상받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동료들보다 얼마나 더 나은 성과를 올렸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게 되면 여성들은 자기가 마무리한 일에 대해 보상을 받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자라고 경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쟁을 좋아하지 않을 뿐이에요. 여성이 급료를 적게 받는 이유는 더 많은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임을 증명해 유명해진 학자 린다 밥콕은 여성이 협상을 단념하는 이유는 경쟁심이 없어라기보다는 협상에서 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추측했어요. 실험을 통해 그녀는 자기의 가설이 옳음을 확인했습니다. 여성은 급료를 두고 협상을 개시할 때 남자보다 사회적으로 더 큰 대가를 치러했어요. 하지만 이는 남성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일이에요. 남성은 여성을 더 매몰차게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 기업 및 정치적 환경에서 여성들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은 그들이 생물학적으로 나약하게 프로그램되어서가 아니라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영리하게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일에 있어서는 승리의 가능성을 평가하기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성, 사랑, 결혼 등을 추구할 때에는 평가가 훨씬 미묘해질 수밖에 없어요. 남성들은 신체적, 직업적, 경제적 능력이 자신보다 뛰어난 다른 남성들과 경쟁합니다. 여성들은 자기보다 똑똑하고 매력있고 교활한 다른 여성들과 경쟁해요. 피임법의 발전과 여권 신장, 성해방을 통해 섹스와 결혼이 별개의 것으로 분리되긴 했지만 대중의 머릿속에는 둘이 여전히 강력하게 묶여 있습니다. 결혼이 상으로 주어진다는 주제는 대중 매체에서 날이 갈수록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주제로 자리 잡았어요. 연예인 잡지를 보면 유명 인사들의 결혼 기사가 양면 기사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섹스 앤 더 시티처럼 세련되고 통찰이 넘치는 드라마도 주인공이 돈 많고 잘생긴 남자와 안전하게 결혼한다는 것으로 막을 내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리얼리티 쇼에서 성공이란 아주 간단해요. 결혼 프로포즈를 받는 것이 성공을 의미합니다. 일단 카메라가 치워지고 나면 이런 관계들은 대부분 깨져버리지만 실제 결혼으로 이어진 사례는 마치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방송을 통해 중계되었어요. 영국에서는 그런 인위적인 텔레비전 쇼가 필요 없습니다. 성대하고 화려한 결혼이야말로 궁극적인 승리의 축하연이라는 생각은 왕실의 이성 교제가 있을 때마다 따라다니는 과열된 흥분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결혼식이 커다란 거래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따라붙는 가격표만 봐도 분명합니다. 영국에서의 평균 결혼식 비용은 18,000파운드에서 22,000파운드 사이예요. 하나로 3,000에서 3,800만 원 사이죠. 이 정도면 평균 연소득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예요. 그 결과 신혼부부 중 한 4분의 1은 결혼식 축하 비용을 마련하라고 진 빚을 떠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승리의 흔적을 남기고 싶을 뿐이에요. 극단적인 경쟁은 근본적으로 반사회적입니다. 이기고 말겠다는 욕망은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게 만들어요. 지위를 얻기 위한 경쟁은 필연적으로 중독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따른다고 말해요. 이런 경쟁은 사람을 더욱더 극단으로 치닫게 하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하도록 내몹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을 얻는 데 따르는 어두운 면이에요. 자신이 무엇이나 될 수 있고 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인생이 자기가 이기고 지는데 달린 게임이라면 그 게임에서 지는 것이야말로 모두 자기 자신의 잘못이 되기 때문이에요. 게임들은 모두 충동 회로, compulsion loop를 가지고 있어요. 불어난 용어이긴 하지만 루카스필름 게임스에서 현재 온라인 게임과 컴퓨터 게임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많은 규칙과 언어를 만들어내는 노아 팔스테인은 스스로 게임 속에 그런 요소를 구축해서 넣는다고 해요. 좋은 게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런 요소죠. 노아는 언더고르기 알고리즘을 이용합니다. 낮은 기술 수준에서 도전을 시작해서 차츰 그 수준을 올려가는 것이죠. 속도가 너무 느리면 지겨워져요. 반대로 기술 수준을 너무 빨리 높이면 게임 이용자는 포기해버리고요. 뇌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체력 훈련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3시간 만에 큰 보상이 떨어지기도 해요. 남자들이 게임에 빠져들면 여자들은 졸지의 과부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어버리죠.
사람들이 게임에 매달린 이유는 언제 큰 보상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보상을 꼭 받아야 하거든요. 보상은 상대적인 것이고 항상 누군가는 자기보다 더 잘하고 더 많이 성취하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은 결코 찾아올 수 없습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쾌락의 쳇바퀴, hedonic treadmill이라고 부르며 이것으로는 사람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지위는 상대적인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네덜란드 심리학자 이자 5가지 문화 관점의 창시자 게리드 홉스테드가 자신의 자료를 국제투명성 기구의 부패 인식지수와 비교해보니 권력거래 지수가 높은 국가에서 온 수출업자들이 뇌물을 더 많이 바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 중에서 항의하거나 막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과잉 경쟁적인 사람들은 특히나 윤리적 의식이 빈약해요. 그들에게는 이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영국과 미국의 정부 정책이 부를 우열순서의 꼭대기에 집중시키고 있음은 오래전부터 인식되었던 부분이지만 이런 정책은 집중된 부가 부유층에서 서민층으로 흘러 들어가라는 낙수효과 이론으로 정당화되었어요. 아람 스미스가 했던 주장의 요점이었으나 2015년 6월 IMF에서 낙수효과는 완전히 틀린 논리라고 검색 플랫폼 N 모시기 다 모시기에 검색 이렇게 보면은 IMF 낙수효과를 검색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올림픽 경기의 흥분과 희열에 휩싸이다 보면 대부분 참가자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잊기 쉬워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참가한 1820명의 선수 중에서 9%에 해당하는 960명의 선수만이 메달을 땁니다. 나머지 만여 명의 선수들은 추억, 기념품, 부상, 빚 말고는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연구한 미국 육상선수협회 안에서 10위 안에 드는 선수들 중 50%가 1년 중 수입이 1만 5천 달러 미만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물론 올림픽 경기는 영광을 위한 것이지 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야구나 미식축구 같은 미국의 프로 종목 자료만 살펴봐도 종목에 종사하는 대다수 선수들에게는 거의 돌아가는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트 스포츠라 하면 물적, 지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때문에 경제적 위험 말고도 대단히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요. 젊은 시절은 자신이 누군지, 삶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탐험하는데 투자해야 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스포츠의 경쟁은 그 모든 것을 독점해버립니다. 시간, 관심, 에너지, 집중력, 열정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빨아들이고 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직목 같은 공허만 남습니다. 안드레 아가시는 스포츠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멈추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는 엘리트 운동선수 중에서는 보기 드문 사람이에요. 단지 테니스를 잘해서가 아니라 훌륭한 자서전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서전은 상이나 점수 기록만 나열하기 십상인 일반적인 자서전을 훨씬 뛰어넘어요. 그의 책 Open에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기까지의 고통스러운 여정이 녹아 있어요. 이것은 그가 마침내 테니스를 멈추고 나서야 가능해졌습니다. 에거스의 책이 그토록 특별한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에 눈을 뜨기 시작한 과정, 그리고 어떤 사람 또한 어떤 기득권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하지 못하게 막았는지 차츰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테니스를 싫어하게 되었어요. 그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자는 어느 해 여름을 올림픽 메달을 염원하는 선수들을 인터뷰하며 보낸 적이 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다가온 것이 있었다는데요. 이들은 자신의 목표만 절대적으로 집중한 나머지 모든 것을 삶에서 몰아내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저 친구를 사귀고 사색에 잠기고 사회생활을 즐기는 등의 일을 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상상력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점수, 시간 기록, 측정치 등에 극단적으로 집중하다 보니 다른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멍입니다. 선수들이 과잉 경쟁과 극단적인 집중력을 일종의 자기학대로 보는 심리학자가 많아요. 운동에서 벌어지는 육체적 고통이 어린 시절의 정신적 외상에서 오는 심리적 고통을 지워준다는 것이에요. 일부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일종의 자기도취라고 봅니다. 관심과 박수를 받고 싶은 충족되지 않는 갈망이라는 것이에요. 승리가 중요하지 않는 선수는 드뭅니다. 이런 선수들은 순수한 승리의 기쁨을 위해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게임의 핵심은 승리한 것입니다. 스포츠는 전 세계 GDP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아주
거대한 사업이에요. 스포츠는 일종의 연예 사업으로 수많은 관중을 끌어들이고 더 크고 빠르고 길고 극적인 매력으로 뉴스 표제를 장식합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 입장에서 약물 복용은 하나의 딜레마예요.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뿐더러 약물 검사를 철저히 할수록 선수들이 많이 발각될 위험이 커져 올림픽 게임의 낭만을 잃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미국인들은 자신이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즐거움, 공정성, 도덕성, 자제력, 인내심, 공동체 정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제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승리와 경쟁이었어요. 하지만 스포츠가 실제로 주는 보상이 무엇이냐고 묻자 돌아오는 대답은 승리와 경쟁이었어요. 아니 아따 씨발 뭐 장난한겨? 다르게 접근했을 때 스포츠의 신념은 위대했어요. 스포츠 경기가 중요한 삶의 교훈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교훈을 가르쳐 준다는 말이 사실이어도 온통 그릇된 교훈만 가르쳐 준다는 것이 문제였어요.